거냐? 그거는 상품의 절대가치가 옷의 절대가치가 빵의 절대가치보다 5배 크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왜 옷의 절대가치는 빵의 절대가치보다 5배가 크냐? 그것은 옷에는 이 추상노동이죠. 옷을 생산하는 데는 5배가 많은 추상노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응고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옷의 가치가 빵의 가치보다 5배가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결국은 이 막스는 이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는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그 상품 생산에 필요로 한 상품 생산에 필요한 어떤 그 투하 노동량이죠. 투하 노동량이 결국은 그 상품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 투하 노동 개념이 결국 추상 노동량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채 노동들이 갖고 있는 그 부채성을 우리가 추상하고서 노동 일반 개념으로서 그 추상 노동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품에 투하된 내지는 그 상품에 응고되어 있는 그 추상 노동량이 결국은 그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이제 막스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스는 그 추상 노동량 개념을 통해서 상품의 가치를 정의하게 되고 그 상품의 가치를 정의함으로써 교환 비율이 왜 그 특정한 비율로서 결정되느냐를 이제 막스는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상품의 교환 과정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 강의한 그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 여러 가지 그 교환 형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 그 단순한 가치 형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단순한 가치 형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왜 이게 단순한 가치 형태 개념이 되느냐면, 그 예에서는 지금 옷과 사과가 지금 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 한 벌이 지금 사과 지금 5개와 이렇게 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옷 한 벌이 지금 사과 5개와 교환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바에 따르자면 옷 한 벌이 왜 사과 5개와 교환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결국 왜 그렇습니까? 옷의 가치가 사과의 가치보다 5배 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 옷의 가치는 왜 사과의 가치보다 5배가 크냐 하면 옷에는 5배가 많은 추상노동이 응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과에는 옷을 만드는 데 필요로 한 어떤 추상노동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노동밖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옷의 가치가 사과의 가치보다 5배가 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옷과 사과는 1대5로 교환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왜 우리가 단순한 가치 형태다라고 부르느냐면요. 이거를 왜 우리가 이 단순한 가치 형태다라고 부르느냐면 결국은 좌변에 있는 옷 한 벌이 우변에 있는 사과 5개와 지금 교환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옷 한 벌이 사과 5개와 교환이 되면서 그 교환이 되는 순간 결국은 옷의 가치가 뭐를 통해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사과 5개를 통해서 옷의 가치가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옷의 가치가 사과 5개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옷 한 벌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냐? 그거는 결국 사과 5개만큼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옷 한 벌의 가치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냐면 사과 5개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야. 따라서 이 우변에 있는 사과 5개라고 하는 거는 옷의 가치를 표현해주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옷은 절대 자기 자신을 통해서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죠. 옷 한 벌과 교환되더라. 그래서
5탄벌은 5탄벌의 가치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5탄벌은 5탄벌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옷의 가치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사실 안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5탄벌이 5탄벌의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직 옷이라고 하는 상품은 다른 상품과 교환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옷이라고 하는 상품이 다른 상품과 교환됨으로써만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거나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변에 나와 있는 사과 5개는 옷 한 벌의 가치를 지금 표현해주고 있고요. 그 옷의 가치를 표현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과 5개는 결국은 옷의 가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옷의 가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형태니까 폼이 있죠. 영어로는 우리가 폼, 가치, 가치 형태니까 가치 형태니까 우리가 보통 가치 형태를 value, form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변에 나와 있는 사과 5개가 옷 한 벌의 가치를 드러내거나 표현해주고 있는 가치 형태로 쓰이고 있다. 근데 이 사과 5개 자체가 옷의 가치는 아닌 거죠. 단지 옷의 가치를 드러내주고 있을 뿐이지 사과 5개 이 자체가 옷의 가치는 아닙니다. 그러면 옷의 가치를 결정해주는, 그러니까 옷의 가치 실체죠. 옷의 가치 실체는 뭐가 옷의 가치 실체입니까?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추상 노동량이. 옷에 들어가 있는 추상 노동량이 옷의 가치 실체지 사과 5개 이 자체가 옷의 가치는 아닌 거죠. 그죠? 사과 5개가 옷의 가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옷의 가치를 드러내주고 표현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은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제가 보통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을 학생들이 참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제 설명 다 하고 나서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한번 학생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보라 그러면 막 헷갈린대요, 계속. 그래서 학생들이 이 부분을 사실 제일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자본론을 혼자서 읽으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또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막스 얘기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굉장히 제일 어렵다라고 이제 보통 말씀을 하시는 자본론 읽으시면서 제일 어렵게 이제 느끼시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막스는 단순한 가치 형태를 통해서 가치 형태라고 하는 것하고 가치 실체라고 하는 것들을 구분하려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사과와 교환이 될 때 사과라고 하는 것은 옷의 가치를 드러내주고 표현해주는 것이지 사과 5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옷의 가치는 아니다는 겁니다. 옷의 가치는 오직 그 추상 노동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옷에 들어가 있는 추상 노동량이 결국 사과 5개를 통해서 지금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순한 가치 형태를 통해서는 가치 형태와 가치 실체라는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치 형태와 가치 실체를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단순한 가치 형태를 통해서는 옷 한 벌의 가치가 사과 5개를 통해서 지금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밑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전개된 가치 형태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다음에 보시게 되면 전개된 가치 형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전개된 가치 형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가치 형태를 좀 더 확장한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 옷 한 벌이 예컨대 사과 5개, 그 다음 차 10g, 뭐 빵 3개, 그 다음에 금 2g, 그 다음 기타 등등, 뭐 무수히 많은 상품들이 이쪽 우변에 아마 올 수 있을 겁니다. 무수히 많은 상품들이. 그러면 사실은 이 전개된 가치 형태를 보게 되면 옷 한 벌이 사과 5개와 교환될 수도 있고, 차 10g과 교환될 수도 있고, 시장에서 빵 3개와 교환될 수도 있고, 금 2g과 교환될 수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 우변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상품들은, 이 우변에 나와 있는 모든 상품들, 즉 사과, 차, 빵, 금, 이 모든 상품들이 결국은 옷과 교환됨으로써 결국은 옷의 가치를 지금 어떻게 해주고 있는 상품들이죠? 옷의 가치를 드러내거나 표현해주고 있는 상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변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상품들은 결국은 옷의 가치 형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상품들이 다 옷의 가치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옷의 가치라고 하는 게 사과 5개를 통해서 표현될 수도 있고, 차 10g을 통해서 표현될 수도 있고, 빵 3개를 통해서 표현될 수도 있고, 금 2g을 통해서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 옷의 동일한 가치가 이런 여러 상품들을 통해서 그 옷의 가치가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변에 놓여 있는 이 모든 상품들은 옷의 가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옷의 가치 형태가 되는 건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이제 존재를 하느냐는요. 이 전개된 가치 형태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존재하느냐면, 옷이 예컨대 옷이 사과와 교환이 될 때에만 사과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빵과 교환이 될 때에만 빵 3개를 통해서 옷의 가치는 드러나거나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재단사가 자신이 만든 옷을 시장에 들고 가서 빵과 교환을 하려고 그랬는데, 빵을 만든 제빵업자는 옷을 원하지 않아요. 옷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옷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옷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옷과 빵의 교환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옷과 빵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제빵업자가 옷을 원하지 않으면 옷과 빵의 교환은 이루어질 수 없고, 옷은 빵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컨대 재단사가 옷을 들고 갔는데 이번엔 사과를 먹고 싶어요. 그래서 사과와 옷을 교환하려고 그랬는데 과수원 주인은 옷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옷과 교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옷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과수원 주인이 옷을 원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옷과 사과의 교환 또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이 경우에 마찬가지로 옷의 가치는 사과를 통해서는 표현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 전개된 가치 형태라는 개념은요, 전개된 가치 형태라는 개념은 단지 교환의 가능성만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교환의 가능성만을 갖고 있는 교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환은 될 수 있지만 막상 시장에 갔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교환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전개된 가치 형태에서는. 그러면 좌변에 있는 옷 한 벌하고 우변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상품들이 단지 교환의 가능성으로만 존재하게 되면 옷의 가치는 항상 표현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표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 전개된 가치 형태에서는. 즉, 전개된 가치 형태는 오직 교환의 가능성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계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일반적 가치 형태가 나오는데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일반적 가치 형태 가면은요. 이 일반적 가치 형태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일반적 가치 형태 부분에서 써놓은 그 그림만 보시게 되면 단지 좌변에 있는 상품들과 그러니까 좌변에 있는 옷하고 우변에 있는 상품의 이 자리를 그냥 이렇게 바꿔놓은 거에 불과해요. 사실은 일반적 가치 형태라는 게,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을 그냥 뒤집어 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일반적 가치 형태라는 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우변에 있던 상품들이 이제 좌변에 놓입니다. 그러니까 사과 5개, 차 10g, 그 다음에 빵 3개, 그 다음에 금 2g, 기타 등등. 이 오고 좌변에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옷이 우변에 오게 됩니다. 옷 한 벌. 이렇게 이제 지금 교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언뜻 보면은요, 그냥 이 전개된 가치 형태에서 좌변에 있는 상품과 우변에 있는 상품이 그냥 서로 자리바꿈하는 것에 불과한 것 같지만,
자리를 바꾸는 순간 아주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또 아주 놀라운 변화입니다. 어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느냐면요. 자, 이제는 좌변에 있는 사과 5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수원 주인이죠. 과수원 주인이 자기가 만든 사과를 시장에 가지고 와서 오직 5하구만 교환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제는 5하구만 교환을 하려고요. 이 차농사 지은 이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생산해낸 차를 시장에 들고 와서 이제는 오직 5하구만 교환을 하려고 하는 거죠. 5타구만 교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빵을 만든 제빵업자도 자신이 만든 빵을 시장에 들고 와서 오직 이제는 5하구만 교환하기를 원하느냐면 5타구만 교환하려고 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좌변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상품의 생산자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오직 5타구의 교환만을 지금 원하고 있다는 거죠. 일반적 가치 형태에서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옷이라는 상품은 시장에서 반드시 다른 상품과 반드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건 교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든 생산자들이 오직 5타구의 교환만을 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옷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상품하고 교환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이 일반적 가치 형태라고 하는 것은 교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환의 필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 이거는 교환의 필연성을 보여줍니다. 교환의 필연성을 보여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품 생산자가 오직 옷과의 교환만을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반드시 모든 상품들이 옷하고 교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개된 가치 형태하고요, 일반적 가치 형태는 단지 자리 바꿈만 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교환의 그 가능성이 교환의 필요성으로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우변에 있는 옷이라고 하는 상품을 통해서 사과의 가치가 어떻게 되죠? 지금 드러나고 있죠. 드러나거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0g이 갖고 있는 가치 또한 옷 한 벌을 통해서 표현되거나 드러나고 있어요.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 2g이 갖고 있는 가치가 또한 옷 한 벌과 교환됨으로써 그 가치가 드러나거나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 우변에 놓여 있는 이 옷이라고 하는 상품은 좌변에 있는 모든 상품들의 가치를 드러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상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우변에 나와 있는 이 옷 한 벌을 우리가 이제는 일반적 가치 형태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일반적 가치 형태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옷이 다른 모든 상품들의 가치를 표현하거나 지금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옷 한 벌을 우리가 이 좌변에 있는 모든 상품들에 대한 어떤 일반적 가치 형태로 지금 이 옷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이제 옷이 일반적 가치 형태로 쓰이게 되고요, 일반적 가치 형태가 등장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교환은 가능성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그런 필연성으로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교환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환의 필연성이 존재함과 동시에 한번 보세요. 자, 과수원 주인이 사과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사과를 생산해서 금을 사기 위해서 이제 이 금광 주인입니다. 금광 주인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둘이 서로 협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과수원 주인이 야, 내가 지금 사과 5개 갖고 있는데 내가 지금 금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사과 5개 줄 테니까 너 나한테 금 2g만 좀 줄래? 이렇게 협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오직 뭐하고의 교환에만 성공하면 금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과수원 주인이 시장에서 오직 뭐하고의 교환에만 성공하면 자신이 원하는 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옷과의 교환에만 성공하면 옷을 통해서 금을 얻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금광 주인도 뭐하고의 교환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옷과의 교환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옷이라고 하는 상품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반적 가치 형태죠. 일반적 가치 형태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 모든 상품을 구매하거나 획득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일일이 내가 빵이 필요하면 제빵업자를 찾아가서 내가 사과 5개 줄 테니까 너 나한테 빵 3개 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시장에서 옷 한 벌과 교환만 하면 이 옷 한 벌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사실은 어떤 상품이든지 간에 구매하는 게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죠?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럼 왜 그러느냐 하면 교환이 이제는 필요성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옷과의 교환이 필요성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옷을 통해서 모든 상품을 구매하거나 획득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일반적 가치 형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옷을 원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옷과의 교환에만 성공을 하면 옷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상품이든지 간에 이제 교환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죠? 교환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데, 따라서 사실상 이 옷이라고 하는 상품이 시장 안에서 지금 사실상 뭐로 쓰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사실은 화폐로 쓰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 선생님들 주머니에 화폐만 있으면 화폐를 통해서 선생님들 원하는 어떤 물건이든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화폐를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교환 과정에서 옷을 통해서 원하는 모든 상품을 다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 가치 형태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지금 화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화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가치 형태였다라는 거죠. 일반적 가치 형태 내지는 일반적 등가물이 곧 화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가치 형태나 일반적 등가물이 곧 화폐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옷이라고 하는 상품이 일반적 가치 형태나 화폐로 쓰이는 데에는 많은 물리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많은 물리적인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화폐의 조건이죠. 어떤 상품이 화폐가 되려면 화폐의 어떤 조건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 화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보관의 용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관이 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가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는 쓸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 화폐, 그러니까 일반적 등가 형태 내지는 일반적 등가물로서 화폐로서 쓰이려면 보관이 일단 용이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관의 용이성하고요. 두 번째가 이 뭡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네. 첫 번째가 보관의 내구성입니다. 내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그 상품의 속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상품이 상품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 상품이 시장에서 얼마든지 교환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 화폐로서 쓰이려면 반드시 내구성이 있어야 돼요. 내구성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분리가능성입니다. 분리가능성. 이 분리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임의의 비율로 분리되더라도 그 가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야만 이게 화폐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상품이. 예컨대 분리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분리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은 분리 가능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컨대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내가
사실은 차 10g이 필요한 게 아니라 차가 5g만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차 5g만 필요해요. 그럼 차 5g을 차 10g이 5탄벌이니까 차 5g을 구입하려면 옷을 몇 벌을 줘야 됩니까? 예, 2분의 1벌을 줘야죠. 즉 옷을 반을 쭉 찢어가지고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옷을 찢는 순간 옷의 사용 가치가 어떻게 돼버려요? 사라져버리죠. 옷의 사용 가치가 사라지면 그건 더 이상 상품이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유용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옷을 찢어버리는 순간 옷이라는 상품의 유용성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더 이상 이제 상품이 될 수가 없어요. 상품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화폐로도 쓰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상품이 화폐로 쓰이려면 사실은 보관의 용이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내구성이나 분리 가능성이죠. 분리 가능성에서 이건 상당히 많은 그 제약이 따르는 상품이다라는 거죠. 이 옷이라고 하는 상품이 화폐로 쓰이려면,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마 분리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많은 상품들 가운데 뭐를 화폐로 쓰는 게 가장 좋으냐? 그러니까 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속성을 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상품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관이 용이하면서 내구성이 있어야 되고 오랜 기간 동안 지닐 수 있어야 되고 그 상품의 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분리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임의의 비율로 나누더라도 그 상품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어떤 상품이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럼 뭐 선생님들께서 이제 찾아내시겠지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상품들 가운데 저 세 가지 조건을 가장 가까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다 만족시키는 상품이 어떤 상품이겠습니까? 결국 금이죠. 금속이 이러한 어떤 세 가지 속성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옷은 화폐로 쓰이기에는 부적절한 상품이기 때문에 결국은 좌변으로 가고요. 옷 한 벌이 좌변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화폐의 역할은 일반적 등가물이죠. 일반적 등가물이나 일반적 등가 형태로서 금 2g이 결국은 우변으로 오게 되는 거다. 화폐의 역할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금속 상품들이 그래요. 금속이나 과거에는 뭐 조개 껍질 내지는 소금도 화폐로 쓰였었죠. 옛날 굉장히 오랜 시절에는 소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세 가지 속성을 동시에 굉장히 잘 만족시켜주는 상품 가운데 하나예요. 보관도 용이하고 내구성도 있고, 근데 소금을 뭐 아무리 쪼개도 소금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를 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속성을 가장 잘 유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소금은 잘 녹아버리니까 그냥 뭐 물에만 살짝 젖어도 뭐 소금이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 그 가치 형태 내지 일반적 등가물로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이 되고 이게 결국은 화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좌변에 있는 이 모든 상품들이 금 2g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게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 가치 형태죠. 금 2g이 일반적 가치 형태이면서 이 일반적 가치 형태가 곧 화폐가 되는 겁니다. 화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금 2g에다가 일정한 도량 단위를 붙여요. 나라마다. 뭐 예컨대 미국에서는 금 2g을 1달러라는 도량형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일본에서는 금 2g에 대해서 1L이라는 도량 단위를 붙이고 한국에서는 금 2g을 1원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하고 뭐 영국에서는 1파운드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귀금속이죠. 귀금속이 수행하던 어떤 일반적 등감을 내주는 일반적 가치 형태에다가 제도적으로 어떤 일정한 화폐적 도량형들을 이제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도량형들을 부여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바로 뭐가 되느냐면 이게 그 상품의 가격이 되는 거죠. 그 상품의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과 5개가 1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 10g이 금 2g과 교환이 되는 건데 금 2g을 사람들이 1L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1원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러면서 이제 가격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가격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말이죠.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막스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하느냐면 결국은 화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화폐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지까지를 설명을 한 겁니까? 처음에는 교환가치로부터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교환가치를 무엇이 교환가치를 결정하느냐? 가치가 교환가치를 결정하느냐? 그럼 도대체 가치는 뭐가 가치를 결정하느냐? 그 상품에 응고되어 있는 수상노동량이 결국 그 상품의 가치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그 가치 결정 과정이 이루어지려면 상품과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환을 통해서 가치 형태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가치 형태의 개념을 통해서 결국은 일반적 가치 형태, 그다음에 화폐, 가격이라는 개념까지를 이제 막스가 이제 정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막스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자,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이제 이 일반적 가치 형태에서 금 2g이 지금 화폐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 금 2g이 지금 화폐입니다. 이게 일반적 금가 형태, 금가 부리면서 이게 지금 이제 드디어 화폐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금 2g 위에다가 1달러라고 하는 이런 낙인을 찍습니다. 도장 같은 걸 빵 찍으면 이게 이제 1달러라는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1달러라는 가격이고 이제 화폐가 된 건데요. 금 2g이.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이 일반적 가치 형태에서는 금 2g만 있으면 뭐가 가능해지죠? 금 2g만 내 손에 있으면 이 금 2g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상품이든지 간에 구매하거나 획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금 2g만 있으면, 그죠? 금 2g만 내 손에 있으면 금 2g을 통해서 사과를 살 수도 있고 차를 살 수도 있고 빵을 살 수도 있고 옷을 살 수도 있어요. 모든 상품 생산자들이 금 2g을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금 2g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어떤 상품이든지 간에 구매하거나 획득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인식들을 가지기 시작하느냐면 결국은 이 상품을, 그러니까 사과를 구매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힘, 그 자체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금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금 2g 그 자체가 사과 5개를 구매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금 2g 그 자체가 빵 3개를 살 수 있는 어떤 빵 3개를 구매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그 힘 그 자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 2g 그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은 다른 상품을 구매하거나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힘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가치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구매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게 이게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다라고 생각하냐면 금 2g, 즉 화폐죠. 화폐 이 자체가 곧 가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화폐 이 자체가 곧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어린아이들이 이래서 돈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돈 주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어느 어른이 와서 너 이거 저 가게 가서 깎아서 먹으라 이래서 10,000원짜리 하나 주거든요. 그럼 아이가 가게에 가가지고 10,000원짜리를 쥐어 들고 가게를 가면요, 10,000원짜리 한도 내에서 자기가 갖고 싶은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어요, 아이가. 그렇죠. 또 아이 눈에는 이 화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신비로운 힘을 갖고 있는, 자기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힘의 실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화폐라는 게 아이들 눈에는. 그렇잖아요. 이게 없을 때는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슈퍼마켓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데 이거를 딱 손에 쥐는 순간 이거를 통해서 자기가 먹고 싶던 과자, 장난감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가질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아이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화폐 자체가 뭔가 다른 상품을 구매하거나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힘 그 자체다, 이 화폐가. 그러니까 화폐 이퀄 가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이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아이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화폐 그 자체가 곧 가치다라고 얘기해요. 화폐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어떤 상품이든지 간에 구매하거나 획득하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화폐 그 자체가 곧 가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막스 설명에 따르자면 과연 화폐 그 자체가 가치입니까? 아니죠. 막스에 따르자면 화폐는 뭐예요? 뭐에 불과한 거죠? 가치? 형태에 불과할 뿐이에요. 화폐는 가치 형태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죠? 형태에 불과합니다. 가치 그 자체가 아니에요, 화폐가. 그러니까 금 2g이라고 하는 화폐는 사과 5개의 가치를 드러내주고 있을 뿐이에요. 사과 5개는 이것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걸 드러내주고 있을 뿐이지 금이 2g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치가 아니다는 겁니다. 가치가 아니에요. 그죠? 가치가 아니다. 그래서 막스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사실은 화폐라고 하는 것은 형태에 불과한 건데 사람들은 이 화폐 자체를 가치 실체라고 생각한다. 가치 실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전도된 의식, 이런 전도된 의식이죠. 전도된 의식입니다. 즉 형태 그 자체가 실체인 것처럼 본질이고 실체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이러한 현상,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된 전도된 형식이죠. 의식이죠. 형태에 불과한 놈이 마치 실체이고 본질인 것처럼, 가치의 본질인 것처럼, 그리고 가치 그 자체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본주의의 일반적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일반적 현상인데 이러한 전도된 의식을 막스는 뭐라고 불렀느냐, 이거를 화폐, 물신성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화폐, 물신성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물신성이라는 개념이 영어로는 패티시즘인데요. 물신성이 패티시즘이거든요. 영어로. 요즘에 이 패티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게 좀 외설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패티시라는 말이 어디서 제일 많이 쓰이느냐면요. 포르노 사이트에 가면 패티시라는 말이 굉장히 흔히 있습니다. 패티시. 아마 여러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그 포르노 사이트 분명히 한두 번 다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포르노 사이트를 가보니까 패티시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전에는 패티시라고 하는 말을 자본론에서만 봤는데요. 패티시즘이죠. 패티시즘이라고 하는 말을 자본론에서만 봤는데 포르노 사이트를 가면 패티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아예 따로 코너가 있습니다. 패티시 코너가 아예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포르노 사이트에서 패티시라는 개념이 뭐냐면 보통 어떤 성적 흥분을 느끼려면 보통 인간이 성적 흥분을 느끼려면 인간을 통해서 성적 흥분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가 성적 흥분을 느끼려면 여성을 통해서 성적 흥분을 느낍니다. 거꾸로 여성이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것은 남성을 보고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거죠. 인간을 통해서 성적 어떤 흥분을 느껴야 되는데 패티시라는 개념은 뭐냐면 물건을 통해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곡된 어떤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왜곡된 어떤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도착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떤 굉장히 왜곡된 도착증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통해서 어떤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여성의 물건을 통해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게 패티시예요. 예컨대 뭐 속옷을 보면 사람은 눈에 안 보여요. 사람은 눈에 안 보이고요. 물건을 통해서 어떤 성적 흥분을 느끼는 거예요. 속옷을 보면 막 주체 못할 어떤 막 성적 흥분을 느낀다든가, 사람을 보면 전혀 그런 흥분을 못 느끼는데, 뭐 막 이 여자의 스타킹을 보면 막 성적 흥분을 느낀다든가 이런 경우죠. 그런 경우를 이제 보통 패티시라고 얘기합니다. 패티시. 그러니까 그거는 주체와 객체가 거꾸로 된 거죠. 인간이 없어요. 인간이 없고 물건만이 남아있습니다. 마치 물건이 주체인 것처럼 받아들여지죠. 이 패티시 세계에서는.
뭔가 어떤 성적 주체로서 물건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전도된 성의식이죠. 그거를 보여주는 게 패티시인데요. 이 패티시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화폐 물신성이라고 하는 말을 선생님들이 이해하시려면 포르노 사이트에서의 패티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스가 얘기하려고 했던 물신성 개념이 정확하게 그 개념이에요. 사실은 실체도 아니고 본질도 아닌데 단순한 형태에 불과한 겁니다. 화폐라고 하는 건 가치 형태를, 다른 상품들의 가치를 드러내주고 표현해주는 형태에 불과한 것인데 이게 사람들에게는 뭔가 실체로서 느껴진다든가 본질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어떤 화폐 물신성이죠. 이 화폐, 이 물신성이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전도되고 그 왜곡된 의식입니다. 전도되고 이 왜곡된 의식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게 되느냐면 그러니까 가치 실체죠. 가치 실체로서 노동 개념입니다. 노동 개념이 이게 사람들에게 부정이 된다. 부정이 된다.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더욱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앞에서 봤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가치 실체로서의 노동 개념이 부정이 되고요. 이 화폐 물실성.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서 이 상품의 가치가 결국은 노동에 의해서 가치가 형성이 되고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 눈에서 안 보이는 겁니다. 아예 그 화폐 자체가 가치를 갖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앞에 우리가 그 상품의 교환 과정에서 봤듯이 옷 한 벌과 예컨대 사과 5개가 교환이 되는데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상품과 상품의 교환이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이거는 옷이라는 상품하고 사과라는 상품이 지금 상품의 교환이에요. 상품의 교환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옷과 사과 5개가 교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뭐가 교환이 되는 거나 사실은 마찬가지입니까?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품과 상품의 교환이지만 노동의 교환입니다. 예. 노동의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옷 한 벌을 만드는 데 들어간 재단사의 5시간 노동이죠. 재단사의 5시간 노동과 그 다음에 사과 5개를 만들어내는데 들어간 과수원 주인의 5시간 노동이 사실은 교환이 되는 거죠. 이 둘이 지금 교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품과 상품의 교환, 즉 이 상품 교환이라고 하는 거는 상품 교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노동의 교환입니다. 노동의 교환인데 사람들 눈에는 이 노동의 교환 과정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슈퍼마켓에 10,000원짜리를 들고 가가지고요 10,000원어치 빵을 샀어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본인이 돈을 내고서 10,000원어치에 해당되는 빵을 사면서 이게 내가 누군가의 노동을 구매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상. 근데 그거는 노동의 산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노동의 교환인데 상품과 상품의 교환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사회적 노동과 사회적 노동의 교환이 되는 건데 사람들 눈에는 이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막스가 이걸 구분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 상품의 교환, 그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뭔가 화폐 물신성에 사로잡혀 있는 이러한 세계, 이 세계를 자본주의의 표층 세계다 이렇게 불러요. 이 세계가 자본주의 표층 세계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표층 세계를 구분해주는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도 그 본질에 해당되는 영역이죠. 자본주의 본질에 해당되는 영역을 자본주의의 심층 세계다 이렇게 부릅니다. 심층 세계. 그러니까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은 사실은 노동의 교환에 있는 거예요. 노동의 교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들 눈에는 상품의 교환으로 보이고요. 더더군다나 이 상품의 교환을 통해서 화폐 그 자체가 가치의 실체로 등장한다라는 거죠. 가치의 실체로 등장한다. 이러면서 화폐 물신성을 통해서 자본주의는 완전히 사람들에게 그 거꾸로 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없어지고 현상이죠. 현상과 표층 그 자체가 본질인 것처럼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그러면서 이 자본주의 세계가 완전히 그 왜곡되고 거꾸로 선 세계로 이제 이 사람들 머릿속에 재현이 된다는 거죠. 재현이 된다. 그래서 이제 막스가 이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려면 우리가 이 표층 세계로부터 심층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우리가 자본주의 세계의 본질을 볼 수 있는데, 그죠? 이 표층 세계로부터 우리가 심층 세계로 나가려면, 표층 세계로부터 우리가 심층 세계로 나가려면 반드시 이 노동이라는 개념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의 분업 체계입니다. 하나 일종의 그 노동 분업 체계로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를 가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한 상품이 교환이 되는 것은 결국은 이 노동이 교환되는 체계입니다. 노동이 교환되는 체계인데 우리가 그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러한 본질을 우리가 인식을 하려면 반드시 표층의 세계로부터 심층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갈 때만 우리가 이 자본주의 이 사회의 이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막스가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화폐 물신성이라는 개념은 결국은 자본주의의 본질입니다. 본질을 구성하는 이 심층 세계를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게끔 하는 굉장히 그 중요한 개념이 그 화폐 물신성 개념입니다. 화폐 물신성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화폐 물신성을 넘어서야 돼요. 사람들이 화폐 물신성을 넘어서야 이제는 그 본질적 관계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본질적 관계를 통해서 사실 자본주의 사회가 막 이 흥청망청 소비로 이루어지는 사회 같지만 사실은 생산 체계입니다. 생산 체계가 바로 자본주의 모든 사회 공통점이에요. 그건 공권제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노예제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 이전에 생산이 있었어요. 생산이 있었던 건데 사람들은 그냥 흥청망청 사람들이 돈을 쓰고 소비하고 하는 것만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인식을 하려면 심층 세계로까지 나아가서 노동의 교환 체계를 봐야 되고 이 노동의 교환 체계가 표층의 세계죠. 상품의 교환 체계를 어떻게 규정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해명할 수 있어야 우리가 자본주의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막스가 지적하고 있습니다.